안녕하세요. 품격 있게 결혼하자는 남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가 그 품격이라는 게 사실은 마누라 굶겨 내쫓는 말이었다는 걸 뒤늦게 한 58살 여자입니다. 저는 30년을 종갓집 맏며느리로 살았어요. 1년에 제사가 8번, 거기에 명절 차례 2번, 시제까지 치면 큰 상을 10번도 넘게 차리는 그런 집이요. 그 집 곳간 열쇠를 제가 쥐고 있었어요.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한 푼까지 제 손으로 적으면서 살았지요. 그런데 작년 11월 어느 새벽이었어요. 우리 집 양반이 글쎄 저더러 조론을 하재요. 그날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11월 어느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베란다 샤시 틈으로 바람이 어찌나 새어들던지 발끝이 시려서 양말을 두 겹 신고 부엌에 서 있었지요.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북엇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요. 전날 술을 한잔하고 들어온 우리 집 양반 속을 풀어주려고 새벽부터 물을 썰어넣고 끓인 거예요. 국자로 거품을 걷어내고 있는데 거실 쪽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무슨 신문 기사라도 읽는 사람처럼 점잖게요. 여보, 우리도 이제 선진국형으로 좀 살아보자. 저는 국자를 든 채로 뒤를 돌아봤어요. 선진국형이라니요? 조론 말이야, 조론. 그 사람 목소리가요. 끓는 국이랑은 영 딴판이었어요. 서늘하고 바짝 말라있고 무슨 날씨 얘기하듯 건조했어요. 조론이라는 말을 그렇게 우아하게 발음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이제 각자 자유롭게 사는 거야.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우리 나이에 서로 올가매는 거 촌스럽지 않아? 요즘은 다들 이렇게 품격 있게 산대. 품격. 그 말이 어찌나 그럴싸던지요. 안경 너머로 저를 보면서 마치 저한테 무슨 좋은 선물이라도 주는 사람처럼 그러는 거예요. 저는 다시 가스불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손끝에서 시큼한 냄새가 났어요. 식초 냄새요. 거기에 기와가루 냄새도 섞여 있었고요. 그 전날 새벽에 사당 노재기를 닦았거든요. 식초에 기와가루를 개어서 녹그릇 하나하나 광을 내다보면 그 냄새가 손톱 밑까지 파고들어서 며칠을 안 빠져요. 그 손으로 북엇국을 저으면서 저는 조론이라는 말을 곱씹었습니다. 30년 전에 시집와서요. 그 집 사단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닦은 노재기가 한 짐이에요.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집안 제사를 통째로 제가 떠안았고요. 그 세월을 두고 이제 와서 품격 있게 헤어지잖아요. 근데요. 저는 그날 화를 못 냈습니다. 화가 안 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조론이라는 말을 그날 처음 들었거든요. 저는 그저 국을 떠서 상에 올렸습니다. 남편은 그 국을 후루룩 떠먹더니 태블릿을 마저 보면서 그러더군요. 천천히 생각해. 급할 거 없어. 우리가 무슨 원수진 사이도 아니고 말이야. 좋게 좋게 정리하자고. 좋게 좋게.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빈 국자를 싱크대에 내려놨어요. 손에서 또 그 식초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이 시큼한 냄새를 처음 맡은 게 제가 이 집에 시집 오던 해였어요. 그때 제 나이가 28이었어요. 그 시절에 28이면 노처녀 소리 듣던 나이지요. 친정이 넉넉한 집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우리 친정엄마가 딸 시집 보낸다고 평생을 아끼고 아껴서 금가락지 하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손가락에 그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네 거다. 시집가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 하나는 네 손에 꼭 끼고 있어라."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 가락지를 끼고 시집을 왔는데요. 시집 온 지 석 달도 안 돼서 시아버지가 노름빚을 졌다고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빚쟁이가 마당까지 들어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그 큰 기와집 식구들이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됐더라고요. 그때 제 손에 끼워져 있던 게 그 금가락지였습니다. 저는 그날 그 가락지를 뺐습니다. 친정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끼고 있으라던 그거를요. 읍내 금은방에 가서 1시간 만에 그걸 팔았어요. 그 돈으로 빚쟁이를 돌려보냈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손가락을 보는데 가락지 자리만 하얗게 자국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 하얀 자국을 보면서 저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 집에서 다시는 이런 꼴을 안 보겠다고요. 돈이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는지 한 푼도 빠짐없이 내가 다 알고 있겠다고요. 그래야 또 누가 마당에 들어와 소리를 질러도 이 집이 안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날부터예요. 제가 가계부를 적기 시작한 게요. 결혼하고 단 하루도 걸은 날이 없었습니다. 종중회비 얼마, 제사 비용 얼마, 남편 월급 얼마, 애들 학원비 얼마, 시장에서 콩나물 1,000원어치 산 것까지 다 적었어요. 남편은 그걸 평생 청승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여편네가 10원짜리까지 다 적고 앉았냐? 촌스럽게 말이야. 그럴 때마다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적었어요. 그게 제가 이 집을 지키는 방식이었거든요. 그 사람은 끝까지 몰랐어요. 그 좀스러운 공책 한 권이 무슨 의미인지를요. 그날 새벽 남편은 그 북엇국을 다 먹고 출근 준비를 한다며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조론이라는 폭탄을 던져놓고는 무슨 좋은 일이라도 한 사람처럼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요. 저는 빈상을 치웠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행주를 빨아널고요. 그리고 나서 손에 묻은 물기를 닦는데 그 식초하고 기와가루 냄새가 또 코끝에 닿더라고요. 30년을 맡은 냄새인데 그날따라 유난히 시큼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행주를 가지런히 걸어두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가계부를 꺼냈어요. 표지가 다 달아서 모서리가 부들부들해진 오래치 가계부요. 볼펜을 쥐고 오늘 날짜를 적었어요. 11월 며칠, 그리고는 오늘 들어가고 나간 돈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북어값, 묵값, 그리고 어제 사당에 올린 초 두 자루값 또박또박 적어 내려가는데요. 안방에서 남편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가계부 위에 적힌 숫자들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빈집에 혼자 남았는데도 그 아침 일이 온종일 마음에서 안 떠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애써 그 마음을 눌렀어요. 조론이라는 그 말, 그냥 지나가는 바람인 줄 알았거든요. 남자들이 환갑 앞두고 한 번씩 그런다잖아요. 친구 따라 등산 다니다 바람나고 텔레비전에서 뭐가 좋다 하면 솔깃하고요. 그러다 며칠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돌아오고. 저는 이번 조론도 그런 감기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철 앓다 지나가겠거니 하고요. 근데 이건 안 지나가더라고요. 오히려 집안으로 슬금슬금 들어왔어요. 그게 제일 먼저 자리 잡은 데가 어디였냐면 생활비 봉투였습니다. 저는 매달 25일에 남편한테서 생활비 봉투를 받아왔어요. 그게 우리 집 한 달 살림의 시작이었지요. 그달 25일에도 남편이 봉투를 식탁에 턱 올려놨어요. 근데 봉투가 얇은 거예요. 손에 쥐는 느낌부터가 달랐습니다. 세어봤어요. 평소에 3분의 1이더라고요. 저는 남편한테 물었지요. 봉투가 왜 이러냐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안경 너머로 저를 보면서 그러더군요. 이제 각자 도생이야. 결혼했으면 살림도 각자 알아서 해야지. 너도 이제 네 앞가림은 네가 알아서 좀 해. 각자 도생. 저는 그 얇은 봉투를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무 말 안 했어요. 따지고 들면 그 사람 입에서 또 무슨 그럴싸한 말이 나올 게 뻔했거든요. 대신 그날 장을 보면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두부 한 무를 손에 들었다 놨다 했어요. 그 1,000원짜리 두부 하나가 그렇게 무겁더라고요. 며칠 뒤였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출근 채비를 하다가 저를 불렀어요. "정수가,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란다. 너도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저는 그 말이 무슨 선심이라도 쓰는 줄 알았어요. 아주 잠깐이지만요. 그랬더니 바로 뒷말이 붙더라고요. 아, 그리고 내일 셔츠 다림질은 오늘까지만 해줘. 내일부터는 세탁소에 맡길 테니까. 저는 다림질 판을 폈습니다. 그 사람 와이셔츠를 한 장 한 장 다렸어요. 깃에 풀을 먹이고 소매 주름을 칼같이 세우고요. 다리미에서 스팀이 푹푹 올라오는데 그 더운 김을 얼굴에 쐬면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 살라면서 마지막 셔츠는 왜 제 손으로 펴져야 하나? 자유는 자기가 누리고 다림질은 왜 내가 하나 하고요. 그래도 저는 그 셔츠를 옷걸이에 반듯하게 걸어뒀어요. 구김 하나 없이요. 그리고 한 보름쯤 지났을까요? 시어머니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을에 그랬듯이 제사 얘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넌 안 와도 돼. 우리 결혼했잖아. 남남끼리 무슨 제사를 같이 지내냐? 저는 그 말에 손이 잠깐 멈췄어요. 30년을 모신 제사예요. 그 까다로운 제사 격식을 손이 부르트도록 익힌 게 저였어요. 그런데 결혼했으니 남남이라네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럼 음식은 누가 하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별걸 다 묻는다는 얼굴로 그러대요. 음식이야 당연히 네가 해야지. 30년 손맛이 어디 가나? 돈 줄 테니까 장 봐서 해와. 전이랑 나물이랑 탕국이랑 하던 대로 돈 줄 테니 해와. 저는 결국 제사 음식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서 동태를 뜨고 숙주를 삶고 탕국거리를 장만했어요. 사당에 올릴 노재기는 또 식초에 기와가루를 개어서 하나하나 광을 냈고요. 손톱 밑이 또 새까매졌지요. 며칠은 안 빠질 그 시큼한 냄새가 손끝에 다시 뱄습니다. 음식을 다 해서 보자기에 싸들고 시댁에 갔더니요. 남편이 현관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세워서 제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무슨 반찬 가게에서 반찬 받아가는 사람한테 값을 치르듯이요. 수고했어. 여기 음식값이야. 저는 그 돈을 받았습니다. 안 받겠다고 손사래를 치는 것도 그 현관 앞에선 다 부질없는 짓이거든요. 저는 보자기만 마루에 내려놓고 돌아서 나왔어요. 등 뒤로 친척들 모여드는 소리가 났어요. 누구는 왔냐고, 누구는 차 막혔다고. 30년을 제가 차려온 그 제사상에 그날은 저만 빠지고요. 대문을 나서는데 안에서 누가 그러대요. 오래전이 유난히 잘 됐다고요. 저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앞치마를 벗어 걸고 식탁에 앉았어요. 서랍에서 가계부를 꺼냈고요. 그날 받은 돈을 적어야 하는데요. 이걸 어디다 적어야 하나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30년 동안 이 가계부에 남편 월급은 수입 칸에 적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돈은요. 수입도 아니고 용돈도 아니고 그렇다고 살림돈도 아니고요. 볼펜 끝을 종이에 댄 채로 가만히 있었어요. 잉크가 배어서 까만 점이 동그랗게 번지더라고요. 저는 그 칸에 음식 삭이라고 적었어요. 그 옆에 금액을 적고 날짜도 적었고요. 근데 펜을 내려놓는데 그날은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30년을 울면서 적은 공책인데 말이에요. 대신 머릿속에 숫자 하나가 자꾸 걸렸어요. 나한테는 생활비를 3분의 1로 줄여놓은 사람이 음식값이라고 10,000원짜리를 척척 세워 쥐어줄 그 돈은 또 어디서 났나 하고요. 저는 가계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출근하고 비어든 그 안방 쪽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 제삿날 이후로 저는 살림을 더 야무지게 했습니다. 생활비가 3분의 1로 줄었으니 별 수 있나요? 콩나물 한 봉지를 사도 어느 가게가 100원이라도 싼지 따지고 고기는 세일하는 날만 골라서 조금씩 끊어다 먹었어요. 30년을 가계부 쓴 사람이라 아끼는 거야 이골이 낫지요. 남편이 각자 도생하자니까
저는 저대로 그 각자 도생을 군말 없이 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그러면서도 자꾸 마음 한구석이 까끌까끌하더라고요. 음식값이라고 만 원짜리를 척척 세어 지어주던 그 손이요. 나한테는 봉투를 반토막 낸 사람이 그 돈은 또 어디서 났을까? 그 생각이 설거지하다가도 빨래 널다가도 불쑥불쑥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때마다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 하면서요. 그러던 토요일이었습니다. 장을 보러 동네 마트에 갔어요. 그 주에 손주가 온다길래 큰맘 먹고 카트를 좀 채웠지요. 사과 한 봉지, 소고기 한 근, 휴지에 세제까지요. 손주 좋아하는 요구르트도 한 줄 담고요. 오랜만에 카트가 묵직하니까 그게 또 그렇게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계산대에 줄을 섰습니다. 토요일 오후라 사람이 바글바글했어요. 제 뒤로도 카트를 끌고 줄이 길게 늘어섰고요. 제 차례가 와서 점원 아가씨가 물건을 하나하나 찍었어요. 삑, 삑, 삑. 다 찍고 나니 금액이 떴어요. 저는 늘 쓰던 가족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30년을 긁어온 그 카드요. 점원이 카드를 단말기에 댔어요. 근데 한 번에 안 되더라고요. 고객님, 카드가 안 되는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또 됐어요. 삑 하고 빨간불이 떴어요. 한도 초과라고 뜨네요. 다른 카드 있으세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한도 초과라뇨? 이 카드는 한도가 막힐 일이 없는 카드인데. 저는 멍하니 서서 지갑을 다시 뒤졌어요. 제 뒤에서 누가 헛기침을 했어요. 카트 바퀴 굴리는 소리도 났고요. 줄이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슬슬 눈치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등 뒤로 그 시선들이 콕콕 꽂히는데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더라고요. 저는 점원한테 "잠깐만요." 하고는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이 받았어요. 무슨 좋은 데라도 와 있는지 목소리가 한가하더라고요. "여보, 카드가 안 돼요. 한도 초과라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그러대요. 그 카드? 내가 해지했어. 가족 카드는 어차피 4 명이잖아. 우리 결혼했는데 언제까지 내 카드를 쓰려고 그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야. 네 카드 하나 만들어서 써. 그리고는 뚝 끊더라고요. 저는 전화기를 기에 댄 채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요. 점원은 다음 손님 눈치를 보고 제 뒤에 줄 선 사람들은 한숨을 쉬고요.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갑을 열었어요. 그 안에 든 거라곤 남편이 준 그 얇은 생활비 봉투에서 얼어쓴 현금 몇 장이 다였어요. 저는 점원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다른 건 다 빼고 요구르트하고 두부만 계산해 달라고요. 소고기도 사과도 휴지도 다 도로 점원 손에 넘겼습니다. 손주 주려고 담았던 그 카트를 텅텅 비우고 요구르트 한 줄하고 두부 한 모만 검은 봉지에 담아서 마트를 나왔어요. 등 뒤에서 사람들이 뭐라 뭐라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고개를 안 숙였어요. 허리를 펴고 걸었어요. 그것마저 굽으면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집까지 걸어오는데 그 짧은 길이 어찌나 길던지요. 현관문을 닫고 봉지를 식탁에 내려놓는데 그제야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30년을 산 남편한테 마트 계산대 한복판에서 그런 망신을 당한 거예요. 그것도 손주 먹일 요구르트 앞에서요. 근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울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눈물보다 다른 게 먼저 올라왔어요. 알아야겠다는 생각이요. 이 사람이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모르는 게 뭔지 그걸 알아야겠더라고요. 저는 안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우리 집 통장이며 카드 명세서며 30년 살림 서류가 다 들어 있었어요. 그걸 관리한 게 다 저였으니까요. 저는 그중에서 제일 최근에 온 카드 명세서하고 남편 통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제 가계부를 그 옆에 나란히 폈어요. 돋보기를 쓰고 한 줄 한 줄 맞춰보기 시작했어요. 이 돈은 관리비, 이 돈은 보험료,
이 돈은 통신비. 평생을 적어온 거라 어느 돈이 어디로 가는지 저는 눈 감고도 알아요. 명세서 숫자랑 제 가계부 숫자를 짚어 내려가는데요. 한 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남편 통장에서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제가 모르는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제 가계부엔 그런 항목이 없었고요. 관리비도 보험료도 그 어떤 살림돈도 아니었어요. 30년을 이 집 돈을 쥐고 산 저도 처음 보는 숫자였어요. 저는 형광펜을 집었습니다. 그 줄에 노란 동그라미를 천천히 둘렀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노란 동그라미 하나를 쳐놓고 나니까 거기서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누우면 천장에 그 숫자가 둥둥 떠다녔어요. 결국 새벽 3시에 다시 일어났어요. 안방불은 끄고 식탁에 스탠드만 하나 켰고요. 창밖이 아직 캄캄한데 동이 들었는지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더라고요. 그 새벽빛 아래서 저는 서랍에 든 카드 명세서를 몇 달치 다 꺼냈습니다. 저는 명세서를 한 장도 안 버리는 사람이거든요. 30년을 그래왔으니까요. 한 달치, 두 달치, 석 달치 형광펜으로 한 줄 한 줄 짚어 내려갔어요. 빈 새벽에 형광펜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만 사각사각 났어요. 그러다 또 걸렸어요. 이번엔 꽃집이었습니다. 어느 동네 꽃집에서 한 달에 두어 번씩 카드가 긁혀 있더라고요.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줄을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그이가요, 30년을 같이 살면서 저한테 꽃 한 송이를 사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 생일에도, 결혼 기념일에도요. 꽃은 무슨 돈 아깝게 사냐고, 며칠 지나면 시들어 버리는 걸 뭐하러 사냐고 그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한 달에 두 번씩 꽃을 사고 있었어요. 그 밑으로 또 있었어요. 우리가 평생 가본 적 없는 동네에 이름도 처음 보는 고급 식당이었어요. 한 끼에 몇십만 원씩 나오는 그런 데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긁혀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두부 한 몫값을 따지게 만든 사람이요. 저는 그 명세서를 손에 쥔 채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데 그걸 입 밖에 내기가 무서웠어요. 설마 하는 그 두 글자가요. 저는 그 두 글자를 자꾸 도로 삼켰어요. 그렇게 새벽을 꼴딱 세웠습니다. 점심때쯤 딸 민지가 집에 왔어요. 반찬 좀 가져다 준다면서요. 민지도 제 아빠가 조론이니 뭐니 하는 건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와서 보니 제가 밤새 명세서를 펴놓고 식탁에 앉아 있으니까 그 애가 눈치를 챘겠지요. 엄마, 이게 다 뭐야? 저는 처음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민지가 명세서를 들여다보더니 표정이 점점 굳더라고요. 그 꽃집 줄을, 그 식당 줄을요. 자식은 부모 살림을 한눈에 알아보거든요. 한참을 들여다보던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엄마, 아빠 요즘 핸드폰 2개 들고 다니는 거 알아? 저는 민지를 빤히 봤어요. 폰이 2개라니요? 민지 말이 얼마 전에 길에서 아빠를 우연히 봤는데 처음 보는 폰으로 누구랑 통화를 하고 있더래요. 자기랑 눈이 마주치니까 황급히 끊고 주머니에 쑤셔 넣는데 평소 쓰던 폰은 또 따로 손에 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겼는데 이 명세서를 보니까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린다고요. 폰 2개, 꽃집, 낯선 식당. 저는 그 셋을 머릿속에 나란히 놓아봤습니다. 근데요, 아직은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었어요. 폰이야 일 때문에 하나 더 쓸 수도 있는 거고, 꽃이야 어디 문병이라도 갈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자꾸 변명을 만들어 붙였어요.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게 사실이 아니길 바랐거든요. 30년을 같이 산 사람이잖아요. 미우나 고우나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모든 게 제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요.
저는 명세서를 다시 펴서 그 낯선 식당하고 매달 돈이 빠져나가던 그 항목을 짚었어요. 거기엔 주소가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차로 3~40분은 걸리는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동네더라고요. 저는 가계부 맨 뒷장을 폈어요. 그리고는 그 낯선 주소를 한자 한자 또박또박 옮겨 적었습니다. 민지가 옆에서 물었어요. "엄마, 거기 가보게?" 저는 대답 대신 그 주소 밑에 볼펜으로 줄을 한번 그었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가는 내내 저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아니기를요. 명세서를 제가 잘못 받거나 헛것에 홀린 거기를요. 차라리 그랬으면 했어요. 모르고 사는 게 더 나을까? 그 생각도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모르고 사는 것도 사람을 갉아먹기는 매한가지더라고요. 밥을 먹어도 모래알 같고 누워도 잠이 안 오고요. 그래서 저는 발이 이미 그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한참을 가야 하는 번쩍번쩍한 동네였습니다. 제가 평생 발 한 번 들인 적 없는 곳이었어요. 큰 빌딩 1층에 명세서에서 본 그 식당 간판이 걸려 있더라고요. 통유리 너머로 하얀 식탁보가 깔린 그런 데였어요. 저 같은 사람은 문 앞에서부터 주눅이 드는 곳이요.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들어서자마자 고기 굽는 냄새가 확 끼쳐오더라고요. 버터에 구운 스테이크 냄새요. 평소 같으면 군침이 돌았을 그 냄새가 그날은 어쩐지 속이 메스꺼렸어요. 직원이 다가오는데 저는 그쪽을 보지도 않고 안쪽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다 창가 자리에서 그 사람을 봤어요. 우리 그이가 어떤 여자랑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저보다 한참 젊어 보이는 여자였고요. 근데 제 눈에 박힌 건 그 여자가 아니었어요. 남편 얼굴이었어요. 그 사람이요. 그 여자 물컵에 물을 따라주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뭐라고 하니까 고개를 뒤로 젖히고 소리내서 웃고요. 손을 뻗어서 그 여자 입가에 묻은 걸 냅킨으로 닦아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건요. 그 사람이 30년을 사는 동안 저한테는 단 한 번도 안 지어 보인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 밥상에선 늘 짬밥 신세였어요. 물은 제가 따라줬고요. 제 입가에 뭐가 묻으면 그게 뭐 묻은 거냐고 지저분하다고 핀잔이나 줬지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는요, 아주 다정하고 자상한 남자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30년을 곁에서 한 번도 못 본 그런 모습을 그 남자가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입구 쪽 기둥에 손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못 봤어요. 그 여자한테 푹 빠져서 누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안중에도 없었거든요. 그때 그 사람 목소리가 건너왔습니다. 그 사람은 기분이 좋으면 목소리가 큼지막해지거든요. 그 여자가 뭔가 마음에 걸리는 듯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손사래를 치면서 아주 시원하게 그러는 거예요. 걱정 마. 그 할망구랑은 결혼으로 정리 다 됐어. 이제 신경 쓸 거 하나도 없다니까. 그 할망구.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한참 만에야 알아들었어요. 그 할망구가 누구겠어요. 30년을 같이 산 바로 저였습니다. 조론으로 정리가 다 됐다네요. 그 번지르르한 조론이라는 말이 그 사람한테는 처음부터 그런 뜻이었던 거예요. 자유니 품격이니 다 헛소리고 저라는 사람을 깔끔하게 치워버리는 말, 딱 그거였어요. 그 순간 코끝에 맴돌던 그 스테이크 냄새가요. 갑자기 비릿하게 변하더라고요. 무슨 짐승 썩는 데처럼 속이 확 뒤집히게요. 저는 입을 틀어막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근데 저는요, 거기서 소리를 지르지도 그 식탁을 엎지도 않았어요. 하고 싶었어요. 달려가서 그 물컵을 그 사람 얼굴에 끼얹고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면요, 그 여자 앞에서 제가 진짜 그 사람 말대로 악다구니 쓰는 할망구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꼴만큼은 못 보여주겠더라고요. 30년 살면서 지킨 마지막 자존심, 그거 하나만큼은요. 저는 입을 틀어막았던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창가 자리를, 그 여자 얼굴을, 그 남자 얼굴을 눈에 똑똑히 담았어요. 울음이 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눈물 대신 머릿속이 차게 식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돌아서서 그 식당 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들어올 때보다 다리가 더 후들거렸어요. 그래도 허리는 폈어요. 정류장까지 걸어가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렸고요. 손에 쥔 가계부 뒷장이 어느새 손땀에 살짝 젖어 있더라고요. 집에 도착하니 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늘어져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발 뻗고 누워서 리모컨을 까딱거리면서요. 몇 시간 전에 그 식당에서 다른 여자 입가를 닦아주던 사람이 집에 와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천연덕스러운 꼴을 보는데 버스에서 차게 식었던 머릿속이 더 싸늘해지더라고요. 저는 가방에서 그 카드 명세서를 꺼냈어요. 꽃집이며 그 식당이며 동그라미를 쳐둔 그 종이를요. 그걸 그 사람 앞 탁자에 소리 안 나게 내려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나 오늘 거기 갔다 왔어. 그 사람이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고 그 종이를 흘끗 보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상상한 그런 얼굴이 아니었어요. 당황하거나 미안해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귀찮다는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래서라뇨? 봤으면 뭘 어쩌라고? 어차피 너랑 나랑 마음 떠난 지가 언젠데. 새삼스럽게 왜 이래? 그 사람이 리모컨을 내려놓고 몸을 일으켜 앉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데 아주 한심하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줘? 나 너랑 사는 거 진작에 지긋지긋했어. 너같이 멋대가리 없고 칙칙한 여자랑 30년을 살아준 거 그게 내가 평생 한 자선 사업이야. 알았냐? 자선 사업. 저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30년이에요. 그 사람 부모 제사 모시고 그 사람 자식 키우고 그 사람 양말짝까지 빨아댄 그 30년이 그 사람한테는 저한테 자선을 베풀어 준 세월이었던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꾹 눌러서 물었습니다. 그럼 그 여자는 뭐냐고요? 조론이니 자윤이 했던 게 다 그 여자 때문이었냐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저한테 성큼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제 어깨를 두 손으로 확 밀쳐버렸어요. 저는 그대로 거실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는데 그 마룻바닥이 어찌나 차갑던지요. 짚은 손바닥이 찌릿하니 아팠어요. 그 사람이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저를요. 그리고는 아주 또박또박 한자 한자 그러더라고요. 결혼이든 이혼이든 네 맘대로 해. 근데 정수가 이 집 내 명의인 거 알지? 너 나갈 때 몸만 나가. 저는 그 차가운 바닥에 손을 짚은 채로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올려다본 그 사람 얼굴이요. 30년을 매일같이 본 얼굴인데 그날은 영 모르는 사람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그게 그 사람 진짜 얼굴이었는지도 모르지요. 제가 30년을 못 본 거고요. 근데요. 그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오히려 편안해지더라고요. 이제는 더 매달릴 것도 기대할 것도 없어졌으니까요. 30년을 두 손으로 붙잡고 있던 그 끈을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직접 싹둑 끊어준 거예요. 몸만 나가라는 그 말로요. 저는 바닥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치마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었어요. 그리고는 탁자 위에 내려놨던 그 명세서를 다시 집어서 가방에 넣었어요. 안방에 들어가서는 30년을 적어온 가계부도 챙겨 넣었고요. 그 사람이 평생 청승이라고 비웃던 그 좀스러운 공책 한 권을요. 그 사람은 다시 소파에 벌렁 누워서 텔레비전을 켜더라고요. 제가 뭘 챙기는지 거들떠도 안 보고요. 저는 가방을 어깨에 둘러맸어요. 그리고는 현관으로 가서 신발을 신고 그 집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았어요.
가방 하나 메고 나와서 곧장 민지네로 갔어요. 민지가 문을 열어주는데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것도 안 묻더라고요. 그냥 저를 끌어안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떠다 줬어요. 저는 그 밤에도 울지 않았습니다. 우는 대신 민지한테 그랬어요. 실력 있는 이혼 변호사를 좀 알아봐 달라고요. 민지가 그 밤을 꼴딱 세워서 여기저기 알아봤어요. 며칠 뒤에 이혼 사건만 20년을 했다는 정 변호사라는 분을 찾아냈고요. 정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30년을 적은 가계부 뭉치하고 카드 명세서하고 통장을요. 책상 위에 차곡차곡 쌓아 올렸어요. 변호사가 그걸 한 권 한 권 넘겨보더라고요. 처음엔 별 기대 없는 얼굴이었는데 페이지를 넘길수록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사모님, 이거 결혼하시고부터 지금까지를 한 푼도 안 빼고 다 적으신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했어요. 단 하루도 거른 적이 없다고요.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면서 가계부를 다시 펼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웬만한 회사 회계장부보다 정확합니다. 이혼 사건에서 제일 어려운 게 돈 흐름 잡는 건데 사모님은 그걸 30년치를 손에 들고 오신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청승맞게 적어온 공책인 줄만 알았거든요. 그 사람이 평생 비웃던 그 좀스러운 공책이요. 변호사가 돋보기를 꺼내더니 저랑 같이 통장이랑 가계부를 나란히 놓고 짚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작년 어느 날 남편 통장에 큰돈이 한 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퇴직금이었어요. 그 사람이 회사 그만두면서 받은 목돈이요. 근데 그 퇴직금이요. 통장에 들어오고 나서 며칠 만에 거의 다 빠져나갔더라고요. 제가 전에 형광펜으로 동그라미를 쳐뒀던 바로 그 모르는 계좌 쪽으로요. 그때 민지가 노트북을 꺼냈어요. 그 모르는 계좌랑 명세서에 찍혀 있던 그 낯선 동네 주소를 가지고요. 한참을 두드리더니 화면을 저랑 변호사 쪽으로 돌려 보여줬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그 낯선 동네에 오피스텔이 한 채 있었어요. 그 사람 퇴직금이 통째로 들어간 그 오피스텔이요. 근데 그 집 주인 이름이요. 제 남편 이름도 제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그 식당에서 봤던 그 젊은 여자 이름이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한 줄로 깨어지더라고요. 조론이라는 그 번지르르한 말, 생활비를 반토막 낸 것, 제 카드를 끊어버린 것, 그게 다 따로 노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요, 저랑 이혼하기 전에 제 몫으로 나눠줘야 할 재산을 미리 그 여자 이름으로 빼돌려 놓은 거예요. 나눠줄 게 없게 만들어 놓고 저는 빈손으로 내쫓으려고요. 조론이라는 건 그러는 동안 저를 조용히 굶겨서 제풀에 지치게 만드는 시간 벌기였던 거고요. 민지가 복구해낸 그 세컨드폰 대화도 있었어요. 거기엔 그 여자랑 주고받은 말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오피스텔 명의를 어떻게 해둬야 정숙이한테 한 푼도 안 가는지, 둘이서 머리를 맞대고 짜놓은 그 계획까지요. 저는 변호사한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던데 집도 재산도 다 자기 명이니까 나는 몸만 나가야 한다던데 정말 그러냐고요. 변호사가 피 웃더라고요. 사모님, 그거 협박이에요. 명의가 누구 앞으로 돼 있든 결혼하고 같이 일군 재산은 나누는 게 법입니다. 더구나 그 오피스텔처럼 이혼 앞두고 딴 사람 이름으로 빼돌린 재산은요, 도로 끌어와서 나누게 할 수 있어요. 사모님 뭐 한 푼도 빠짐없이요. 그날부터 저는 변호사랑 같이 칼을 갈았어요. 제일 먼저 한 게 그 오피스텔에 가압류를 거는 일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 집을 팔아치우거나 또 어디로 빼돌리기 전에 꽁꽁 묶어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동안 저를 굶긴 값으로 부양료 청구도 같이 넣기로 했고요. 저는 돋보기를 쓰고 지난 3년치 통장 내역을 한 줄 한 줄 형광펜으로 짚어 내려갔어요. 어느 돈이 언제 어디로 흘렀는지 날짜까지 다 정리해서요.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그 여자는 이제 거기 없었습니다. 서류가 다 준비됐어요. 변호사가 가압류 신청서를 제 앞으로 밀어줬어요. 서명할 자리를 가리키면서요.
저는 볼펜을 쥐고 그 빈칸에 제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적어 넣었습니다. 이정숙. 30년 만에 제 이름이 제일 또렷하게 적히더라고요. 가압류 결정이 나오는 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법원에서 그 결정문이 날아온 날이요. 저는 그걸 손에 들고 한참을 봤습니다. 종이 한 장인데 그게 그렇게 든든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여자 이름으로 빼돌린 오피스텔이요. 이제 그 사람 마음대로 팔지도 또 어디로 빼돌리지도 못하게 꽁꽁 묶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 주 주말이 그 사람 환갑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환갑잔치를 거하게 차렸더라고요. 시내 큰 식당을 통째로 빌려서 일가 친척이 다 모이는 자리로요. 저는 거기 부르지도 않았고요. 듣자니 친척들한테는 이렇게 떠벌렸다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쿨하게 결혼하기로 했다. 서로 자유롭게 살아주는 게 요즘 세련된 거다 하고요. 자기는 무슨 시대를 앞서가는 멋진 남자인 척을요. 저는 그 환갑잔치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그 식당에 들어섰어요. 30년을 봐온 시댁 친척들이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진 환갑상 앞에 빙 둘러앉아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상석에서 무슨 임금님이라도 된 양 술잔을 받고 있었고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저를 보더니 그 사람 얼굴이 굳더라고요. 친척들도 술렁였어요. 결혼했다더니 며느리가 여길 왜 왔나 하는 눈치였어요. 시누이가 대놓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머, 언니, 결혼하셨다면서 여긴 어쩐 일이세요? 하고요. 입꼬리를 비둘기 올리면서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곧장 그 사람이 앉은 상석 쪽으로 걸어갔어요. 또각또각. 제 구두 소리만 그 넓은 식당에 울리더라고요. 그리고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서 그 사람 앞 환갑상 위에 탁 내려놨어요. 그 잔치상 한복판에요. 그 사람이 그게 뭐냐고 묻기도 전에 제가 먼저 또박또박 말했어요. 떨리지도 않는 목소리로요. 박조루 씨, 환갑 축하해요. 그리고 이건 졸은 선물이에요. 식당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친척들이 다 듣게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이 사람이요? 결혼하자면서 제 생활비를 반토막 내고 제 카드를 끊었습니다. 마트에서 손주들 요구르트 하나를 못 사고 돌아서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돈으로 뭘 했는지 아세요? 저는 그 봉투를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제 몫이 될 재산을요, 밖에서 만난 젊은 여자 이름으로 오피스텔까지 사서 빼돌렸습니다. 저를 빈손으로 내쫓으려고요. 그 오피스텔 오늘부로 법원에서 가압류 들어갔어요. 이제 이 사람 한 푼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 사람 얼굴이 시뻘개졌다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여편네가 어디서 거짓말을 하냐고 도둥거리는데 친척들 눈빛은 벌써 달라져 있더라고요. 평소 그 사람을 제일 지켜세우던 친척 어른 하나가 들고 있던 술잔을 슬그머니 내려놓더라고요. 차려진 환갑상 음식이 손도 안 댄 채로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소하던 전 냄새가 그 얼어붙은 자리에선 어쩐지 들큰하게 느껴졌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이 그랬잖아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고. 맞아요. 이제 그 책임 당신이 질 차례예요. 알았어?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그 봉투 한 장에 다 들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돌아서서 들어왔던 그 문으로 걸어 나왔어요. 등 뒤에서 친척들 웅성거리는 소리가 그 사람이 뭐라 뭐라 변명하는 소리가 들렸지만요.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또각또각 제 구두 소리만 똑바로 내면서요. 그 사람은 그 환갑잔치 이후로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가압류가 걸리니까 그 오피스텔은 그 사람도 그 여자도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 저는 변호사랑 같이 그 여자한테도 따로 손해배상 청구를 넣어뒀고요. 남의 가정 깨뜨린 값을 톡톡히 물게요. 돈줄이 꽉 막히고 법원에서 서류까지 날아가니까요. 그 여자가 제일 먼저 본색을 드러냈대요.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그 여자가 그 사람한테 그랬다더라고요. 오피스텔도 묶이고 나는 소송까지 당하게 생겼는데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돈도 없는 늙은이가 무슨 하고요. 그리고는 그동안 받아 챙긴 거 다 싸들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렸대요. 그 사람이 저를 버리고 택한 그 자유가요. 결국 빈손으로 혼자 남는 거였습니다. 며칠 뒤 이혼 절차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사람과 마주 앉았어요. 환갑때 으스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며칠 새 폭삭 늙은 얼굴로 제 앞에서 처음엔 우물쭈물하더니 갑자기 책상을 돌아 나오더니 제 손을 덥석 잡는 거예요. 정수가, 내가 잠깐 미쳤었다. 그 여자한테 홀려서 정신이 나갔던 거야. 우리가 산 세월이 30년인데, 응? 다 없던 일로 하고 다시 시작하자. 가압류도 좀 풀어주고, 어? 저는 그 사람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그 사람이 제 손을 붙잡고 바닥에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얼마 전까지요, 거실바닥에 저를 밀쳐 앉혀놓고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몸만 나가려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위아래만 바뀐 채로요. 저는 잡힌 손을 천천히 빼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그 사람이 그게 또 뭐냐고 겁먹은 얼굴로 올려다보더라고요. 저는 그 서류를 그 사람 앞 책상에 내려놨어요. 분할연금 신청서예요. 박철호 씨, 우리 이혼하면요. 당신이 평생 본 그 연금, 그 절반이 죽을 때까지 다달이 제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3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한 값이에요. 법이 그렇게 정해놨더라고요. 그 사람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집도 오피스텔도 이제 연금까지 반이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재산 분할 받을 거 다 받고 위자료도 받고 연금도 절반 받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자유 이제 마음껏 누리세요. 아, 그리고요. 이제 끼니는 알아서 챙기세요. 30년 차려바친 밥상 그거면 다 갚았다 싶으니까요. 알았어? 그 사람이 뭐라고 더 붙잡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서류를 챙겨서 가방에 넣고 변호사 사무실 문을 밀고 나왔어요. 복도가 환하더라고요. 저는 그 환한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지금 볕이 잘 드는 작은 아파트에서 아침을 맞아요. 위자료하고 다달이 들어오는 그 분할연금으로 마련한 제 집이요. 크진 않아요. 근데요, 이 집은 처음으로 누구 명의도 아닌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에요.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도 제가 정한 숫자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창으로 햇살이 길게 들어옵니다. 저는 그 곁에 앉아서 혼자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셔요. 새벽부터 누구 해장국을 끓일 일도 노재기를 닦을 일도 없어요. 그 시큼한 식초 냄새가 이제 제 손끝에선 안 나요. 그 사람은요? 결국 그 큰소리 치던 집에서도 나 앉았대요. 재산 분할이며 위자료며 다 내주고 나니 수중에 남은 게 별로 없어서 고시원 좁은 방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끼니는 알아서 챙기고 있겠지요. 저는 그 사람 소식에 이제 아무 감정도 안 들어요. 미움도 분함도요. 그냥 남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저는 식탁에 그 가계부를 폈어요. 30년을 적어온 모서리가 다 닳아 보들보들해진 그 공책이요. 한때는 청승이었고 한때는 칼이었던 그 공책이요. 근데 이제는 그냥 제 가계부예요. 저는 볼펜을 쥐고 새 항목을 하나 적었어요. 30년을 적으면서 단 한 번도 적어본 적 없는 항목을요. 내 여행 경비. 다음 달에 친구들이랑 제주도를 가기로 했거든요. 비행기 표도 제 돈으로 끊었고요. 그 5글자를 적는데 이번엔 잉크가 안 번지더라고요. 대신 눈물이 한 방울 똑 떨어졌어요. 슬퍼서가 아니라요. 이상하게 좋아서요. 저는 가계부를 덮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낡은 앞치마 대신 며칠 전에 큰맘 먹고 산 화사한 외출복을요. 거울 앞에 서니까 거기 웬 여인이 하나 서 있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를 한참을 봤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거울 속 제 모습이 예뻐 보였어요. 참 곱게도 늙었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 가계부를 가방에 넣었어요. 어디를 가든 제 곁에 두려고요. 이제 그 안에는
남이 아니라 제 인생이 적힐 테니까요.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햇살 속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숙 어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계셨을까? 저는 그게 자꾸 마음에 밟힙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 제일 자주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예요. 서럽다 하시면서도 괜찮다. 힘들다 하시면서도 그래도 괜찮다. 평생을 그 괜찮다는 말 한마디로 당신 속을 꾹꾹 덮으면서 살아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괜찮으셨어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요, 그 괜찮다는 말 잠깐만 내려놓으셨으면 해요. 여러분은 평생 다른 사람 마음을 살피고 다독이는 자리에만 계셨잖아요. 정작 여러분 마음은 누가 들여다봐 줬나요? 오늘은 거꾸로 제가 좀 들여다볼게요. 여러분이 평생 남한테 건네온 그 의료를요. 오늘은 여러분이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도 난 됐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진 않으셨나요? 좋은 건 자식 주고 따뜻한 건 식구들 내주고 정작 여러분 차지는 늘 끄트머리, 가장 작은 조각, 남은 것들이고요. 그렇게 자꾸 뒤로 물러앉다 보면요. 나중엔 내 몫이라는 게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좋은 거 받을 자격, 따뜻한 거 누릴 자격, 그거 여러분한테도 똑같이 있습니다. 빼앗긴 적은 있어도 없어진 적은 없어요. 이제 남은 나이들은요, 누구한테 허락받을 것도 없이 여러분 뜻대로 채우셔도 됩니다.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보고 싶은 사람 보시고, 평생 미뤄둔 거 하나쯤 꺼내보셔도 돼요. 그건 사치가 아니에요. 평생을 미뤄둔 여러분 몫의 시간이에요. 오늘 밤 여러분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참 잘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평안하실 거예요. 그 길 위에 늘 여러분 편에 선 친정엄마가 늘 여기에 함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친정엄마의 사이다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